아, 올 연말 이렇게 강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못하면 뭐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50분 동안 앞으로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뭐 하고 살지. 이게 어감이 많이 달라요, 느낌이. 뭐 먹고 살지 하면 뭔가 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하고 살지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상, 꿈,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하고 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직장인의 어떤 경력 관리 그리고 역량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소개하는 레파토리인데요.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지 않으면 강의를 불안해서 못해요. 저는 박태현이라고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은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퍼실리테이션,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리더십, 조직개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상어라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상어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핍인데요. 다른 물고기들은 일반적으로 아가미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 상어는 이 아가미에 근육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근데 물고기에게 아가미의 역할은 뭐냐면 물을 몸속으로 받아들여서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를 마시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상어는 근육이 붙어 있질 않아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강제 투과 방식을 사용을 해요. 물살을 일으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또 상어는 불에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수십 미터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역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상어라는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어의 속성이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지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어를 제 마스코트로 정하고요. 상어를 닮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사인이고, 이게 그린 지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요새는 상당히 디자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감각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책을 좀 썼던 거고요. 자, 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앤디라는 영국의 경제 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피터 드러커가 있다면 영국에는 찰스 앤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미래 조직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의 어떤 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2분의 1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조직에서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2는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곱하기 3은 뭐냐면 이렇게 형성된 조직은 3배 이상의 생산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이 살아남는 그리고 그 지식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 사실 요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외형이 이렇게 계속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릿수로 승부하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100 빼기 50은 50이다. 대충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100은 사람의 수명이죠. 요새 이제 호모 100, 100세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 보험 인생 설계서를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 수명을 봤더니 90세가 넘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 수치가. 그러면서도 이제 불안해지는 게 그때까지 뭐 하고 살지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50은 뭐냐면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년,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50세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50년을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갈수록 직장 생활에서 일할 수 있는 정년이 짧아지고 있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덜 살면 되겠죠, 여기를. 수명을 막 그냥, 막 몸에 상처를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덜 사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숫자를 늘려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잘해가지고 금전적인 부를 많이 창출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좀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서 이 수치를 늘려갈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또 크시기에 이렇게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으셨을 텐데 참여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이제 직장 생활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이제 뭐 위로 올라가는 것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위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저 위에 올라가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성할 수 있을까? 저게 나의 목적지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지는 책임감이 커지는 이런 현실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만들어 본 편인데요.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봤더니 크게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고 타인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대 때는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줘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예. 내가 나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실. 예. 그리고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볼 시간,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나의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아랫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또 이런 어떤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요새 아랫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신입사원 때 윗사람이 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정말 깨갱하고 예, 그대로 따랐던 예. 또 회의 시간에는 절대 토달면 안 돼요. 그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 적는 거. 그래서 회의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아니라 윗사람의 말씀을 받아 적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규정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직급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아랫사람이 막 위로 막 올라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과거엔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굉장히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생활 속에서 이제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대안을 선택하고 싶은데 대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분야에 또 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자신감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아유 좀 덜 벌더라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절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이에요. 거의 30%까지 갔다가 요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랍니다.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새로 창업하는 사람보다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먼저 우리가 지금 학습의 장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벌레죠? 누에잖아요. 누에. 그죠? 뽕잎을 먹는 벌레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여러 종류가. 근데 그 가운데서 명주실을 만들어내는 벌레는 누에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뽕잎을 먹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명주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것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몸으로의 어떤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릿속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기계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삶에 대한 죄책감만 생기게 돼. 예.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었으면 또는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이 뭔가 나의 행동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명주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써먹을 것인가. 예. 배운 것을. 저는 옛날에는 학습 목표, 우리 HRD 스태프들 학습 목표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인들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삶에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황하게 학습 목표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고 드리는 것 가운데서 알아서 선택해서 필요한 거 받아들이셔서 삶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을 써먹을 것인가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액티비티를 하나 해볼게요. 이 액티비티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시지 않으면 이 액티비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액티비티 1분간의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외형에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5가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을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이분들은 지금 뭐가 변했을까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는 짝꿍,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예. 우리는 경력과 역량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과 비교를 해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지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작년 연말과 비교해서 올 연말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변화가 나한테 있었을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좀 늦게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걸 보시고 굉장히 좀 답답함을 토로를 하세요. 해마다 이 의사의 소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한 줄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가 넘었대, 이제 소견이. 예.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의사의 소견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예.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경력에 있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갔습니까? 나의 역량에 있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또 나는 건강 측면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arning surpris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증권가에서 이제 연말에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들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면 earning surprise라고 그래요. 혹시 이것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earning shock예요. 자, 올 한 해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경력과 역량 측면에서 나는 earning shock의 한 해였는가, earning surprise의 한 해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력에 있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면, 새로운 변화를 쓸 수가 없다면 저는 earning shock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작년 연말과 비교해서 내가 색다른 변화, 내 경력의 포트폴리오를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눈에 띄는 변화여야 됩니다. 그러면 earning surprise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earning surprise의 해였습니까? 아니면 earning shock의 해였습니까? 네, 한번 우리 거수로 한번 손을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내가 솔직하게 나를 평가하지 못하면 내년 연말에 제가 또 나타나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earning surprise의 해였습니까? earning shock의 해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earning shock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솔직하게 올 한 해를 좀 자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올 한 해 earning shock의 한 해였다. 주변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 손 들으시면 돼요. 자, earning surprise의 한 해였다. 좋습니다. 자, earning surprise의 해였다면 내년도에 더욱더 이 추세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earning shock의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깊이 반성을 하시고, 내년 연말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경력에 있어서, 특히 역량 개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옷이나 액세서리,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헤어스타일을 결정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떤 거? 예,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그죠? 예,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 옷장입니다. 네. 제 옷장 사진인데 제가 어느 날 제 옷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운데서 나는 몇 퍼센트 정도 입고 있을까?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될까요? 10%? 자,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옷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입는 옷들이 있어요. 그죠? 또 안 입는 옷들도 있고, 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선택해서 입는 옷들의 비중은? 30%?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는 거의 입지 않은 옷이에요. 그럼 그 옷들의 면면을 보면 내가 왜 이 옷을 입지 않은가? 면면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산 옷들이에요. 그리고 꽤 비싸게 준 옷들도 있어요.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들. 뭐 버리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옷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옷은 다 잘 만들어진 옷이에요. 예? 그죠? 네. 그럼 결국은 문제는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옷을 선택을 잘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옷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달아 헤어질 때까지 입는 그런 옷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옷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내가. 예. 지금 이제 어제 좀 종방이 됐죠. 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와이프가 항상 이 사람만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은근한 어떤 질투심 같은 것들을 느낄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사람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같은 남자로서도 키가 뭐 187에 뭐 그죠? 예. 뭐 중국에 뭐 팬들이 뭐 100만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처럼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잘 입잖아요. 여기 특히 최근 이 프로그램에서 어떨까요? 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옷들은 이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행하는 거, 잘 나가 보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그죠? 스타일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이 유행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사다 보면 대부분이 버려야 되는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경력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잘나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런 수없이 많은 옵션 중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과연 그 길이 맞는 것이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의 어떤 스타일의 철학, 예. 그리고 또는 강점, 또 나의 문제점, 약점, 그리고 나의 어떤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뭔가를 고른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강점의 반대말인데 블로커가 있어요. 블로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환경이 있고 또 나의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나의 블로커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이 5가지를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요걸 이 시간 동안 또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예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도에요. 프랑스의 한 미술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작품이 출품이 되었어요. 리차드 모트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고 밑에 1917이라는 어떤 그 해에 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리차드 모트가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죠. 이 작품이 전시회에 이렇게 전시하겠다고 출품이 되었을 때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진노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미술계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미술 작품은 어떤 거냐면 창작품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에 없는 거여야 돼요. 예. 이런 작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병기잖아요, 병기. 이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쓰던 병기를 중고 가게 가서 이게 가져와가지고 리처드 모트 1917년 이렇게 쓰고 출품을 한 거예요. 또 병기니까 미술계를 모독한 행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냥 단숨에 그냥 이것을 거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르셜 디샹이라는 사람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전시회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내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게 뻔하니까 가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이지만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것 역시 예술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발견 미술 또는 개념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현대 미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해봤어요. 현대 미술 작품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작품이 바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위가 피카소의 게르니카 뭐 이런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실 수 있겠죠. 영향력 있는 작품인지. 최근에는 한 박물관에서 어떤 노인이 망치를 가지고 이 작품을 깨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뭐 저지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오늘날의 현대 미술이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 가보시면 작품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네? 이게 미술 작품이야?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로에도 보면 어떤 그냥 낡아 빠진 그런 담벼락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렇게 철거하지 않고 갖다 놨나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베를린에서 떼왔대, 그거를.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은 개념을 발견했을 때 그 또한 예술이 된다라는. 자, 이 작품은 병기입니다. 엄연히 병기인데 이 병기 속에서 마르셜 디샹은 더 파운틴, 샘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작품을 잘 보시면서 이 작품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더 월드라는 작품명을 가진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기에 도대체 이 뭐지라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작품 아니겠습니까? 뭐같이 보이세요? 막 쓰레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여러분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굉장히 뭐 핀트가 좀 안 맞는 듯한 뭐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죠? 오늘날의 세상의 혼란스러움, 빠르게 지나가는 이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빈 통들이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어요. 이 현대인들의 이 무질서한 이 갈증, 뭔가를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갈증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빈통이지 않습니까? 그 갈증의 끝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쓰레기일 뿐 아닌가라는 거예요. 더 월드.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개발한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제가 인사동에서 마르셜 디상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레기가 있길래 그냥 찍은 거예요. 실제 작품은 이렇게 생긴 거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예술 아니에요, 그죠? 존재하는 것에서 쓰레기에서 세상살이를 발견한 거죠. 이건 역시 예술이 될 수가 있다. 말 됩니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 다 예술가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술이다. 예술이에요. 요새 창의력 얘기 많이 하지만 창의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뭐 없던 것을 탄생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신의 영역이고 창의력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술을 하는 몇 사람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동네 미장원에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었었는데 저는 이전에 내가 봤던 사람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저한테 너무나도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나도 친절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마음이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 가게의 손님의 한 절반은 그 사람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뭐였냐면, 미용사가 이렇게 뭐 커트해주기 전에 뭐 이제 도구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보자기 씌워주고 뭐 이런 역할, 예, 미용 보조, 예, 전문 용어로 시다, 예, 이런 역할을 예,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친절해서 저는 이 정도로 친절하면 뭔가 여기에 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을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월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용돈조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30만 원 적은 돈이지만은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10년 전에도 적은 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대뜸 아니 어떻게 그 돈 받고 살아요? 예, 나 같으면 당장 그만두겠다. 그분의 전직이 뭐였냐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학원에서. 그게 훨씬 더 폼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하시지 왜 여기 와서 이게 고생을 하세요? 이게 주말도 없는 일이고 하루 종일 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사람들이 머리 만져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였냐면 이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일까? 예. 그게 무슨 의미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상이 바뀌게 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 회사원인데요? 뭐 이런 식의 답변. 네. HRD도 아니야. HR도 아니야. 그냥 회사원이 회사원. 그리고 회사 이름을 댈 거예요. 그죠? 그게 자신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장이지. 그죠? 그리고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철학이 없어요. 나의 생각이 없어요.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거기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분은 저희 회사 앞에서 구두를 닦으신, 오늘도 이제 이분하고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전라남도 무안 출신이고,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졌어요. 제가 이제 단골로 가니까. 아저씨 여기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대요. 예, 초등학교 때 서울에 이렇게 혼자서 올라왔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잡힌 게 하필 이제 구두 닦기라는 거예요. 구두 닦기들한테 잡혀가지고 인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두만 닦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구두 닦기라는 인생이. 예, 힘든 일이 많으셨겠네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 일이. 예. 그 조그만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두를 닦잖아요. 관절이 성에 남아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릎, 발목, 허리, 어깨, 뭐. 그래서 체력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하루 종일 화학 이 약품 냄새를 계속 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아들에게 아빠의 직업을 밝히지 못한 상황이 가장 힘들었대요. 예. 얘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는 거야. 아빠 지금 뭐라고 써요? 그러면 자유직. 아빠의 직업은 자유직이었어요. 아이한테. 근데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 가기 전에 찾아왔더라는 거야. 자기가 참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한 번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그런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싶으셨겠네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많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문화를 파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화를 파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10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랑 좀 비슷한 얘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세요? 라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리나라에서 구두를 닦는 건요. 전쟁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아이들도 이제 돈벌이 전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에서 이제 구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투화라든지. 그래서 그 몇 켤레 나오니까 애들은 많고 아이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내는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되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두를 우리나라처럼 잘 닦는 나라가 없대요. 특히 구두에 광내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일하다는. 예. 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전쟁 문화를 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은 의미를 찾아낸 거죠. 그죠? 예. 그냥 미용실의 시다예요. 그죠? 예. 시다. 월급도 얼마 못 받는 시다지만은 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으시는 아저씨지만은 나는 전쟁 문화를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HRD를 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의 어떤 의미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신념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결국은 고객이에요.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고객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객에게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감동을 위한 역량, 특히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요, 비저블 앤 인비저블이에요. 눈에 보이는 고객의 니즈는 헛방인 경우가 많대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해가지고 고객 니즈 찾아보면 대부분 그대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줘도 고객들이 그걸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잘못 짚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깡촌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푸세식 화장실을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느낌들을 별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은 스스로의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존재지 그것을 말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불편함에 익숙해져요. 불편함에. 그래서 고객은 고객 스스로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인비저블한, 고객의 인비저블한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출 때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출수록 우리는 고객의 더 많은 니즈를 만나게 되고, 고객의 더 많은 니즈를 만나면서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T.H. 박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누군지 잘 아시겠죠? 벌써 반응이 좀 시큰둥하세요. 여기 밑에 피터 드러커 그런 막 받아주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박태현 명언집 뭐 이런 것을 제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고객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나의 어떤 삶의 가치 또 직업 철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년도 런던 이 패럴림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패럴림픽이 뭔지 아시죠? 올림픽 끝나고 누가 참여하는 올림픽입니까?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패럴림픽을 생각하면 패럴림픽 보십니까 일단?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패럴림픽을 내가 만약에 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보이겠습니까? 패럴림픽을 내가 참여해서 본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장애가 보인다는 거예요. 장애가. 왜냐하면 장애인이 참석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장애를 먼저 보게 돼요. 저분은 팔이 불편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보면서 경기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게임을 잘 보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012년도 런던 패럴림픽에서는요, 이 장애라는 표현을 제거를 했어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장애인은 더 disabled라고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은 더 슈퍼휴먼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초인적인 에너지, 초인적인 기록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래서 더 슈퍼휴먼이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을 했어요. 광고가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나가요. 장애인이라고 보는 개념하고 슈퍼휴먼이라고 사람들을 규정하는 개념하고 광고를 보시면 이 사람의 다리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의 기록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본다는 거죠. 맨 처음에 보면. 장애인 올림픽이니까. 이 사람이 내는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팔 하나를 가지고 46초에 400m를 주파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와, 기록을 보게 되겠죠.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는 기록, 이 46초의 기록을 보면서 저걸 깨느냐 마느냐 요 관점을 가지고 이 경기를 보면서 더욱더 이 흥미진진해야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중학교 1명,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햄스터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씩 햄스터를 이렇게 사줬습니다. 근데 햄스터는 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햄스터 케이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 한 10만 원 정도 주고 5만 원짜리 하나씩 아이에게 이렇게 사줬어요. 처음에 사줬던 게 요겁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햄스터와 함께 자 보시면 알록달록하니 좀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공간도 좀 적게 차지하고 집에서 그래서 이걸 사주고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아이가 케이지를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5만 원씩 주고 샀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 일주일 반에. 그래서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지 앞에 창살 있잖아요. 창살이. 여기 페인트가 묻어 있는데 햄스터가 이 설치류이기 때문에 뭘 갉아대요, 항상. 그래서 이 창살을 계속 갉아대는 통에 이 페인트가 햄스터에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햄스터가 죽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창살이 돼 있으니까 밤마다 이걸 긁어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햄스터 죽을까? 얘가 햄스터가 좀 아픈 것 같으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도리순이라는 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순이가 뭐니?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설치류 동물에 있어서 그 최고의 블로거예요. 도리순이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케이지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봤더니 이런 어떤 이 햄스터 케이지가 있는 거죠. 일단 크잖아요. 그죠? 크고 딱 봤더니 핸드메이드예요. 이거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건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 찾아가 봤어요. 인터뷰하러. 부천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장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햄스터를 되게 좋아해, 설치류를.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한 100마리도 있더래, 집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햄스터들이 자꾸 이런 걸 갉아대면서 죽더라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햄스터는 애완동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햄스터는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 창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이거 감방입니까? 그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있어야 되는 거, 문이. 그리고 이 창살은 위쪽에다 뚫어놨어요. 이 불판을 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불판 철망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아크릴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햄스터가 이렇게 딱 손을 대고 나와요. 인간과 이 소통이 잘 되는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샀어요. 이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바뀌었을 때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직장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직장에 다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우리는 직장에 있지만은 실업자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요새. 직장에 다니지만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대책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실업자예요.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직업 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올 연말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이냐, 슈퍼휴먼이냐, 애완동물이냐, 가족이냐,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5가지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예. 강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강점,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강점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과거에 잘 나갔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강점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최고였을 때, 내가 정말 멋져 보였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속성들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 나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 한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Reflected Best Self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 투영된 나 자신의 모습, 최고의 나의 모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인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나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저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지금 저를 이제 약 1시간 정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느 강점, 어떤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끈기가,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예, 또? 말을 잘한다. 굉장히 고마운 강점이죠. 예, 감사합니다. 끈기가 있고 말을 잘한다. 또? 창의력이 있다. 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 저희 강점인데. 감사합니다. 창의력이 있다. 또? 사람에 대한 관심.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죠, 이제? 예. 예. 자, 또? 집중을 하게 만든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게 저희 강점인 거죠. 이렇게 잠깐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이 강점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이것을 신봉을 해야 돼요. 예. 종교처럼. 예. 저는요, 이 사람의 강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강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우리가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물을 주고 늘 관심을 가져줘야 싹을 틔우고 나무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점도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의 강점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신봉한다. 예. 이건 나의 종교예요. 예.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자신 있게 해야 되고, 예. 창의력을 계속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이제는 저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이 블로커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은요, 패턴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해요. 늘 같은 플레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정리를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혼났어요. 너는 어떻게 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 정리, 책상 정리, 가방 정리를 못하니? 거의 매일같이 혼났어요. 매일같이 혼나면서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자, 오늘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정리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여전히 못합니다, 정리를.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혼났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혼날까요?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패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게 몸이 성장하고 키가 커지고 뭐 이랬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우리는 변화하지 않은 삶, 변화하지 않은 패턴 플레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같은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예. 이 사람은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 우리 역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패턴 플레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느냐? 강점은 내가 잘 나갔던 순간에 있어요. 그럼 약점은 언제 있을까요? 블로커는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 다 속해 있어요. 내가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공통점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계속 힘든 것 같지만 잘 분석해 보면 항상 같은 문제로 힘들어요.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인생의 블로커를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잊어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잊어먹지 않는 거. 예. 사람은 너무나도 잘 잊어먹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반복학습이잖아요. 그죠? 예. 교과서를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외우면서 그래도 틀려요. 그래도.
자,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보면 그런 학습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들, 특히 이 자리에서 오늘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을 잊어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술 먹으면 안 돼요. 네, 일단 오늘 금요일이라고 술 먹어버리면 안 돼. 네. 그리고 여기 적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늘 학습 노트를 좀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저널. 예, 이거는 다이어리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이어리는 일정을 체크하는 거고, 러닝 저널은 내가 환경에서 또는 교육에서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들, 일로부터 배운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책들을 읽는 것보다도 그 러닝 저널을 계속 써놓고 그걸 가지고 반복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 탐색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크 그레노버터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The Strength of Weak Ties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한 유대 관계의 힘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Strong Tie, 하나는 Weak Tie예요. 스트롱 타이는 뭐냐면 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또는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매일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롱 타이. 그리고 위크 타이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이런 분이 다 위크 타이예요. 사람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은 스트롱 타이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천. 그 가까이에 매일 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지식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위크타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유용한 정보들은요, 대부분 위크타이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보시면 스트롱 타이가 올리는 글이 있고 위크타이가 올리는 글이 있어요. 자, 어떤 데 눈이 더 가십니까? 정보 측면에서 위크타이예요. 스트롱 타이가 올리는 글은 다 보여 그냥. 얘는 아직도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보게. 네, 별로 도움이 되는 글이 없어요. 근데 위크타이들이 올리는 글은 오 하면서 이 사람 한 번도 보질 못했어. 근데 막 팔로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이 위크타이가 한마디 하면요, 스트롱타이가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어떤 때는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그런 길은 스트롱타이보다 위크타이다. 자, 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미국의 유명한 풋볼 코치인 빌 파셀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Blame nobody, expect nothing, do something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탓하는 경우들 많아요. 주변으로. 그래봐야 나의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대가 크면 실망감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대는. do something. 그리고 우리가 뭔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일, 뭔가 나에게 위대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 주소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